이 자담회는 우리 본지하고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하고 이제 공동 기획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 고등직업 교육 전문대학에 묻다. 이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완결본으로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고등직업 교육의 길 이렇게 준비하자. 그런 이제 주제로 자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지 전문대 교육이 공동으로 주최한 특별 자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자담회에는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두 단체인 전문대 교육협의회와 미국전문대학 법인협의회에서 각각 사무총장님이 자리를 해주셨고요.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정책관 국을 대표해서 김석 전문대학 지원과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서면을 통해 오늘 논의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한민국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고색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특별 자담회에 참석하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석 과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요즘에 저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미래 고등직업 교육에 대한 고민과 전문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논의장을 마련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참석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미래 방안이 오늘에도 보탬이 되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코로나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학신문에서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전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입학자원 부족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문제,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쳐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교육부하고 법인협의회, 대학신문을 계기로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가 또 반영을 하고요. 또 교육부 분석과장님 와 계시는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관심과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과장도 말씀드렸고 우리 이번 장관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학교육심은 감사합니다. 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 사전 질의서를 좀 보니까 사실 우리 법인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뭐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저는 또 법인을 대표했기 때문에 법인 쪽에 좀 현안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특히 김과장 파트너는 또 우리 정 과장의 파트너는 쪽이지만 혹시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우리 애로사항을 얘기할 테니까 좀 많이 좀 경청해 주시고 많이 좀 반응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여는 이런 새 벽두에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이 대단히 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대학 위기에 있어서 대학들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책 판단 미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도달된 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항상 이제 규제 중심 그런 비판이 많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이 규제보다는 지원 내지는 진흥의 관점에서
정부의 이제 그 고등교육 정책이 수립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가장 큰 유력한 정책 수단이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현재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은 뭐 당연히 그 인지하고 교육부의 노력을 인정도 하고 있지만, 그 선정 평가 그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또 한 여론에서 뭐 우리 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받는 대학들이 특정돼 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을 받으면 뭐 나머지 사업도 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 얻듯이 받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그 트랙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그쪽 트랙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하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떠한 재정 지원 정책이나 또 평가 방식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도 이제 이보영 사무총장님 먼저 말씀하시는 최 총장님, 그 다음에 이제 김석관님 답변을 하시고. 지금 전문대학이 어려운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적 측면하고 입학자원 부족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경제적인 어떤 변화 측면, 그런 측면이 연계 있을 수가 있고, 학생 개인의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대 자체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좀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재정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적 기반이 아직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학문연구 중심 대학하고 직업교육 중심 대학하고 재구조화를 통해서 직업교육의 어떤 정체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이게 예측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어떤 일반 대학 후순위로 한다든지 재정적 규모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등록금 동결 부분도 이제 제가 와서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은 재정 구조와 규모에서 큰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은 3단 회계라든지 법인 회계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있고, 전문 대학은 사실 이 등록금 회계 외에는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역시 이제 등록금 동결 조치는 거의 같이 이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 상황이 일반 대학보다 전문 대학의 어려움이 더 심하게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교비 회계만 19년도 봤더니 이제 교비 회계가 일반 전문 대학이 4조 6천억인데 일반에서 18조 7천억 정도 돼요. 3단 회계만 해도 한 전문 대학이 6천억 분인데 일반 대학은 한 6조 10배 이상 됩니다. 법인 회계는 5천억 대비 5조 그것도 10배. 이렇게 좀 재정 구조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등록금 동결 조치는 효율적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문대학이 한 10년간 추계를 봤더니 경기성 경비가 거의 한 60%에서 85%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접 교육비까지 투자를 감소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좀 문제가 있고 좀 탄력적이고 좀 전문대 특성을 반영한 그런 정책과 재정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학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직접적 원인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입학장은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으로 왔고 이게 입학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문대학으로 타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산업구조하고 이 직업구조가 바뀌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선택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전문대학에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항공, 관광, 호텔, 조리 뭐 이런 부분의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입시에서도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 개인적 측면을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걸 좀 기피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학 기회를 기피하는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대학이 거의 한 30% 이상의 공학 기회인데, 특히 올 입시에서 공학 기회를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있는 그 일반 대학 선호 문제, 또 도시 지역 선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문대학 입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또 전문대학 자체적으로 보면 이 입학자원, 저출산 문제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미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전문대학 자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좀 대응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총장님. 네. 저희 또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전문대학은 사립이 93.4%가 절대 다수의 사립입니다. 근데 이걸 또 대학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현 정부는 사실은 거점 공립대 뭐 육성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전문대학은 그런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다수가 사립이고 또 그 학생 규모를 제가 보니까 3,000명 이하의 학생을 둔 학교 수가 46%입니다. 3,000명 이하요. 3,000명. 네, 전체 재학생. 예. 그러니까 절반이 이 소규모 학교고, 그런데 평가 지표는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우리 사립, 특히 우리 전문대학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사립이니까 이거는 좀 어떤 거기에 걸맞는 어떤 평가 지표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대학 설립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현 시점에 와갖고는 또 전문대학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 인력, 산업체가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네. 대학 규모가. 그럼 거기에 걸맞는 평가 지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학은 기본적인 게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법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율성은 별로 없어요. 또 이 평가 자체도 보면 정부 주도적인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학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 구조 자체가 소규모고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인데, 그런 대학일수록 자율성을 더 줘서 정말 교육과정도 자유스럽게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평가라는 잣대를 정부에서 어떤 잣대를 하나를 들여대니까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사립대학이 우리 전문대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 정책,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사립 전문대학, 특히 우리 사립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좀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그 재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다르게 다른 요소를 좀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우리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예.
뭐 점점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본영양 진단 네. 같은 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직접적으로 답해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최경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대학이 90년대 때 대학 설립 자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134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90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개에서 50개 정도가 그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학에서도 좀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적으로 행창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인구 변화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서 조금 대학 자체에서도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의 전문대만의 그 전문대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기본 영양 진단에서도 보면은 전문대하고 전문대가 틀린 평가 항목이 교육과정에서 하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20년 초에 발표가 된 평가 지표이고요. 만약에 전문대에 적합한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별적으로는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규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다 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립과 정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 빼고 옛날에 시수까지 정해져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미 대학의 학칙으로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도록 내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지막 가지고 있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설립과 학교 규모에 대한 부분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20%였었는데 사실은 100%만 아니면 99.9% 100%만 아니면은 학교의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2월 20일 정도 2월 말쯤에는 그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거는 부총리도 그렇고 대학 실장께서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규제 사항을 없애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정 지원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경상비로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사업으로 드려야 되나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일단 사업 베이스로다가 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보영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재정을 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방법도 바뀌고 예전에는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수 목적에 쓸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19년부터는 이제 다시 또 일반 재정 지원 쪽으로 지금 이제 혁신 지원 사업으로 돌아서서 학교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재정 지원 사업을 쓰고 그것도 역시 중장기나 기본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형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학교에 대한 자율성, 학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재부나 다른 그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협의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 전문대학이 어떤 고등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제 또 공감도 거기에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국민들의 어떠한 그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 단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최규봉 사무총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우선 최근에 보면 우리 전체 우리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이제 규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실 사업 경영자들은 굉장히 참 안타깝고, 오죽하면 지금 2, 3세대들은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할 정도로 우울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학법인 연합회 차원에서 사학윤리위원회라는 위원님들을 한 8분 위촉해서 하고 있고, 자정력인가요? 네. 자정적인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사학윤리 강령이라고도 제정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협의회는 이제 그런 의견을 이제 많이 수용하고, 저희 이제 법인협의회는 아주 그런 그 어떤 그 의견 수렴, 교육부하고 어떤 그 관계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어떤 저희들을 진정한 그 파트너로 좀 생각해서, 네. 잘 아시겠지만 교육협의회는 이제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제 단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제가 맡고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하고 진짜 파트너가 돼서 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무대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 번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볼 되새겨봐야 시점이다. 설립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이제 설립이 됐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 다음에 현재 운영을 보면 수익사업 구조라든가 법정 부담금의 부담하는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63년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규제 위주의 지원법이 아니고 사학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법이 아니고 제정 자체부터 이 규제 위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년이 지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변화도 변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좀 지금 계속 학령 인구 감소돼가지고 학교들이 줄어야 된다 그러면 줄일 건 줄이고 키울 건 키워서라도 진정한 그야말로 사학다운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을 사학 지능법이라든지 지원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 좀 전면적인 좀 개편을 해서 사학다운 사학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사학 경영인들의 지금 현재 희망입니다. 예. 그걸 좀 도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아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우영 씨. 제가 이제 전문대 교육에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제일 좀 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이제 사립 전문,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립 전문대학이지 않습니까? 뭐 공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는 시각,
정책적 시각, 재정적 지금 시각이 굉장히 이제 특히 경제 부처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환경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또 재정 지원 논리나 정책 지원 논리는 굉장히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고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립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그냥 종전과 같이 어떤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었던 게 하나의 사회 양극화를 위한 복지 투자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정책적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좀 열린 그렇죠. 정책과 재정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통계를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 양극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수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전문화되어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는 이런 계층들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도 고임금 체제로 갈 거고. 그런데 다수의 아마 중간 이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직격탄을 만나는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도 줄고 저임금 체제로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통해서 이 간격을 많이 좁혀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 결정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질 거다. 근데 이걸 아마 좁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책과 재정이 투입이 될 거다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를 뭐 사립 전문대학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전문대학 학생들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계층이냐 중간이나 열악한 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 양극화를 위해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여기 통계를 좀 보니까 시도별 경제활동 인구 조사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서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전문대학 출신들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방은 거의 50%입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올 2월 달에 중앙일보 대학 평가원 리포트에 보니까 대졸자 계층 이름 분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문대 졸업생 중에서 저소득층 출신으로 상위 소득자가 되는데 성공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출신의 상향 이동률은 3.4%인데 중하위권 4년제 사립대 출신 이동률은 2.9%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지방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 소멸 공동화 관련해서 이 전문대학 출신들이 지방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50%를 차지한다는 의미는 이 지방 소멸 공동화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전문대학 출신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경제활동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선순환 체제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방에 살고 이 양극화를 해소하죠. 이런 측면에서 좀 이게 시각을 좀 달리하면 얼마든지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 지원 논리를 좀 가질 수 있다. 이런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석 과장님 정리해서 정부의 어떠한 전문대학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사실 그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에 대한 부분이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고등직업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고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다만 전문대학이 그럼 정말로 직업기술인을 양성해서 사회에
배출을 하고 그 배출된 인력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전문대학에서 졸업하고 나가신 분들이 지역사회, 산업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에 대한 그 학력인구 감소나 그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다각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전문대학의 지금 현재 위치라고 본다면은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문대학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법령 제정이나 법으로의 준비된 부분, 그래서 고등 직업 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떠한 모델이 제일 중요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회 아니면 전문대학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다른 부처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공감대를 통해서 전문대학이 전문 기술인을 정말로 우수한 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할 거고요. 그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문대학에서 석사학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보면 정말로 기술만 가지고도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굳이 4년제나 대학원에 가지 않고 기술로 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지금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전문대학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맥락이 같은데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전문대학이 지역 정주율이 제일 높다. 전문대 학생들이 그러면 그 정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 전문대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방에 소재에 있는 산업체 이미 다 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조금 더 응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조금 더 응집해서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도 구상을 잘 해서 발전시키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장시간 우리 참석하신 우리 두 분 총장님 또 우리 김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 적게는 전문대학의 어떠한 교육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또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